5번째 시범 방송 다스 베이더의 실체 내가 네 앱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원세훈의 임명권자인 각하는 진정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언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서 룰루랄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카카, 이제는 입을 여세요. 괜찮아요. 무상 급식밖에 더 받겠어요. 카카의 오른팔도 들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삼성동 각하 사무실 앞에서 일반 시민들의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참여만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계 쪽집게 봉도사 정봉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언한다. 미래가 보이니까 참 행복해요. 대한민국 진화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최강욱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BBK 최고의 전문가 우리 이태 기자 모셨습니다. 근데 BBK로 왜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BBK 때문에 신상 털린 남자 이태입니다. 근데 그 우리 각하하고 네. 집안 사람 아니에요? 이거 참 개인정보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 경주이 씨 국당 공파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르신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집안에서 야단 안 맞았어요? 혼났죠. 네, 왜 우리 집안에 큰 어르신을?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집안의 큰 어르신이 BBK라는 거기에 저 억울하시다고 하시길래 그 진실이 뭔지 그리고 또 끝까지 한번 알고 싶어서 정직한 삶을 사셔라. 네, 그렇죠. 네. 그러다데 그 결과 저는 계좌 털리고 통신 내역 조회 당하고 졌죠. 아니 그러니까 이 기자가 기사 쓴 것 때문에 회사 전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고 그래서 소송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겼어요, 졌어요. 1심에서는 쳤고, 패소를 했죠. 패소했죠. 네, 얼마 받았어요 그때? 원래는 이제 50억 원 소송이 들어왔지만 50억 배상 소송을 했는데 네, 실제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요. 실제 청구 금액은 5천만 원. 그래서 이제 당시 판사가 3천만 원으로 조정하자. 참으로 많은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기자는 진실을 확인을 해야죠. 믿을 수 있다면 일단은 뭐 인터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당시 그 많은 법조계의 의견이 만약 이게 대법까지 가게 되면 이른바 인터뷰가 그 언론사의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오기 때문에 날 수도 있다. 네, 나온다는 말씀은 네. 드릴 수 없고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니 2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뭐 안팎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이루어졌었죠. 3천만 원으로 그래서 합의해서 3천만 원 배상을 했어요. 각하의 재산이 조금 더 늘은 거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이태희 기자는 한겨레 신문사 자기가 속한 신문사에게 엄청난 그 피해를 줬기 때문에 BBK 진실을 끝까지 밝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나왔다. 최 변호사님은 뭐 하고 사셨는지 잠깐 소개를 하시죠. 아유, 저는 뭐 그냥 저는 애를 4명이나 낳아가지고요. 애들 먹여 사시느라 힘들게 살았고. 우리 최 변호사님이 군 법무관. 네, 저는 군법무관 생활을 오래 했었고요. 그 법무관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군 검찰. 예, 군 검찰관을 예. 했고 정확히는 국방부 수석 검찰관을 하다가 잘린 적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사건으로는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현역 대장을 공금 횡령했다고 제가 구속한 적이 있고요. 2004년 초에. 우리나라 측이요? 한미연합사 예. 부사령관? 예, 부사령관은 한국 사람이죠. 예. 사령관은 미국 사람이고 둘 다 포스타인데 한국 측 부사령관을 하여튼 구속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몇 년도예요? 2004년 초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결재권자가 포스타 정도를 구속하려면 당연히 장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양반이 결재하는 걸 굉장히 찜찜해하시면서 내세웠던 얘기가 세계 역사상 현역 장군을 구속한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세계 역사상 이 현역 사성 장군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같은 수법으로 계속 횡령해 먹은 사례를 알려주시면 제가 포기하겠다. 내 자녀 키우기 굉장히 힘드신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셨네. 내 자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자녀를 생각하셔야지. 처자식을 생각하라는 충고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예. 의원님 뵈러 간다니까 야, 애들을 생각해라. 이 아 지금 자녀가 넷이에요? 네. 예, 자녀들 생각하고 방송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우리 전국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계속 좀 돌아가면서 나오는 이 시범 방송을 앞으로도 좀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국민 TV에 월요일 날 4시 반에 걸었다가 이러저러한 시범 방송이기도 하고 출연하는 분들 사정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국민 TV에 정규 방송으로 걸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독자적인 팟캐스트로 올리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간에 뭐 국민 TV하고 관계가 안 좋냐? 근데 저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오늘 대상인 각하밖에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얘기 나오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래도 오늘 워낙 우리 이태희 기자하고 최강 변호사님이 전문가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 15일 날 미국 그 옵셔널이라고 하면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옵셔널 다스, 그다음 김경준, 각하 이 4개 축을 갖고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났어요. 미국 그 법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사건의 발단은 2001년 2월 1일 날 김경준이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돈 중에 140억을 다스로 송금하는 거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011년 아니에요? 2011년이요. 2001년이라 그랬어요? 맨날 그놈 헷갈려 이게. 정치인의 현실 또 드러나는군요. 2011년 2월 1일. 그래서 저희가 낙검수 3회에서 140억 원의 비밀 해갖고 방송한 게 있는데 대체로 그때 우리가 추정이라고 소설 쓴다고 하면서 한 게 네. 내용이 다 맞아요. 예.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BBK 관련한 최근에 일련의 움직임들을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감지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추방되고 미국에서 아마 금보석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정황을 쭉 얘기했었는데 저희는 돈 거래가 있을 줄 몰랐어요. 다스의 김경준 씨가 140억을 돌려줬어요. 그때 의원님께서 작년에 그 움직임을 보고 이 모종의 양쪽 간의 거래가 있다.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뭔가 거래가 있다 이거 지금 움직임이 있다. 그때 예언을 하셨어요. 드디어 올해 1월 15일 날 판결 이후로 다스와 BBK와 그다음에 각하와의 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 우리 이태희 기자가 제일 전문가니까 네. 언제부터 이 기사를 추적을 했죠? 제가 2007년 3월부터 추적을 시작했죠. 2007년 3월부터. 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2007년 12월 8일까지 미국 LA에서 BBK를 추적하면서 BBK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만났었죠. 뭐 에리카 김 변호사, 김경준 씨 누나죠. 그렇죠. 김경준 씨 부인 이보라 씨. 그리고 이제 곧 우리 화제에 자주 오르게 될 그 메리리 변호사, 옵셔널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옵셔널 변호사. 네, 그 세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몇 분들을 만나가면서 그 BBK에 등장한 분은 아마 제가 거의 다 만났다고. 그리고 국제전화로 나한테 정보를 계속 줬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발표하다가 내가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온 거죠. 이런 비밀 사항을 막 밝히나요? 공소시효 지난 건가요 이거? 1월 15일 날 무슨 판결이 났는지 네. 그 의미부터 일단 좀 짚고 넘어가죠. 김경준과 다스가 비밀 합의를 통해서 돈을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넘겨받고 서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죠.
근데 이번에 결국 그때 미국 법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라고 했는데 덮여졌고 그 이후에 유야무야 되는 듯 했는데 드디어 미국 법정에서 140억 원은 그것은 다스의 돈이 아니라 옵셔널의 돈이기 때문에 옵셔널에게 되돌려줘라. 그리고 옵셔널은 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라. 뭐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또 이제 다스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다스라고 하는 회사. 이게 다스는 MB가 도곡동 그러니까 MB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MB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 도곡동 땅을 팔아서 예.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 돈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스가 또 190억을 BBK에 투자를 투자합니다. 하고. 예. 이 투자한 돈이 옵션을 주가 조작하는 데 쓰인 거죠. 예. 그러면 다스의 주인은 누구냐? 다스의 주인은 MB의 형인 이상은 씨가 50%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천암. MB의 처남 고인이 된 김재정 씨가 48%쯤 갖고 있다가 예. 이제 그게 그 부인에게 상속이 되죠.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부인은 그중에 5%를 청계재단에. 청계재단에 네. 또 넘겨서 실질적으로 다스는 그래서 형이나 처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MB의 것 아니냐. 라는 청계재단이 추정- 의결권을 행사할 실질적으로 좌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MB 소유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는데 다스가 2003년도에 김경준을 상대로 해서 우리한테 그 가져간 돈 투자금을 돌려줘라 하고 140억 소송이 걸리는 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190억 중에 50억만 받았고 140억 못 받았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돌려달라 소송을 그렇게 된 했었잖아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370억의 돈은 미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미국 연방 정부에서 압류를 해서 370억 원을 그렇죠. 확보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돈을 두고 자 옵셔널에서는 그래서 370억을 김경준이 갖고 있는 거를 그렇죠. 확보한 거죠. 그렇죠. 370억 원을 몰수한 한국에서 거죠, 몰수. 예. 가져갔다. 옵셔널은 이것은 우리 회사 자산에서 가져간 횡령금이다라고 음. 주장을 한 거고요. 음. 김경준은 아니다. 자신이 특수 기법을 통해서 불린 돈이다. 아, 이거는 수익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누나와 나랑 같이 해서 만든 재산이다라고 주장한 거고 그리고 다스는 그런 거죠. 야, 그 370억 중에 140억은 내 거다. 내 거다. 우리 거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너 동욱당이 어쩌고요? 비비케 동욱당 비비케가 어떠다요? 재빨간 거짓말입니다. 동욱당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 비비케 따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옵셔널이 옵셔널과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잖아요. 김경준에게. 네. 자 이제부터는 예. 셋만 기억하세요. 옵셔널, 다스, 다스, 김경준. 김경준. 예, 네. 이 세 가지 이야기만 집중을 하자고요. 오케이. 예. 자, 한참 지루한 소송전이 진행되다가 2010년 말에 370억 원은 미국 법정에서 확정을 했어요. 372억 원은 옵셔널에서 들어온 돈이 맞다. 그런데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으니 오드리 콜린스 판사 오드리 콜린스 판사. 판사죠. 예. 그 LA 법정 예. 연방법원의 판사가 삼자에게 명을 합니다. 370억 원의 주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합의를 하라. 법정에서 명령을 내요. 다스와 네. 김경준과 옵셔널에게.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옵셔널은 자신들의 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왜냐? 370억 원은 옵셔널에서 나왔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승소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직전에 다스와 김경준이 비밀 합의를 합니다. 예. 비밀 합의라고 하면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모르고. 왜냐하면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
비밀 합의에 의해서 이거에서 스위스에 동결돼 있던 돈 중에서 140억 원이 다스에게 넘어가요. 다스가 달라고 했던 돈을 다 준 거예요. 아, 예.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경준이 스위스에 약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돈을 스위스 은행에 빼돌렸고 370억 원이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있는 재산이 그 비버리 힐스 아시죠? 베버리 힐스에 있는 집이 예, 있고 럭셔리한 비버리 예. 힐스에 집이 2채가 있어요. 다 압류했는데 그거 합쳐도 60억 원이 안 돼요. 네. 미국 돈으로 한 50만 불 안 돼요. 500만 불 안 돼요. 음. 그러면 나머지 300억 원은 어디를 갔을까? 그래서 봤더니 김경준이 스위스에 돈을 보내놓은 거죠. 근데 그 돈이 미국 정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김경준밖에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다스가 140원 그 중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중에서 140원은 넘어간 거죠. 아니 근데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졌잖아요. 네. 네, 졌는데도 줬잖아요 돈을. 다스가 우리한테 가져간 투자금을 내놔라 네. 하고 2003년도에 소송을 거는데 그렇죠. 네. 2007년도에 져요 다스가. 네. 그러니까 김경준 입장에선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야. 그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에 너네가 손해 봐도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판결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옵셔널은 우리한테 가져간 돈은 횡령금이기 때문에 그건 또 4년도에 또 소송을 걸어요. 김경준한테 우리한테 가져간 370억을 돌려줘라. 돌려달라. 예. 그냥 미국 법원에서 370억 옵셔널 거 가져간 거 맞다. 그거 인정을 하고 그렇죠. LA에 있는 재산이 한 6, 70억 되고 압류하고. 300억을 받더니 스위스로 가 있는 네. 거. 그리고 2010년 10월쯤에 다스와 김경준이 우리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러면서 콜린스 판사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11년 2월 1일 날 빼가는 거죠. 돈을 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져 갖고 다스가 져서 돈 받을 권한이 없는 회사에게 네. 140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2월 BBK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BBK 사건은 2011년 2월 이전과 이후로 나게 된다. 2011년 2월 이전과 돈이 넘어간. 예. 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왜냐? 자, 처음에 이전은 거짓말이냐 아니냐였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예. 김경준이 거짓말을 하느냐? MB가 거짓말을 우리가 하느냐? 거짓말 하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리자 게임이었어요. 음. 그렇게 넘어가다가 결국은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김경준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결론을 내렸고 MB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받았죠. 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됐는데 그 그렇죠. 대통령 거짓말 한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돼? 근데 정봉주도 거짓말했다 그래 감옥 간 거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 그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 맞다고 그러더라고. 대통령이 아니셨으니까. 일개 의원이셨으니까. 네. 의원도 아니셨죠. 네. 의원도 아니었지 그때는. 그래서 예. 2011년 2월에 자 다스하고 김경준이 합의를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스하고 김경준은 7년간 2004년 그러니까 자 다스가 김경준이 만든 BBK 투자를 한 게 2000년이었어요. 2000년. 네, 190억 원. 네. 당시 그 19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보세요.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강남에 30평대 아파트가 3억 원이었어요. 예. 강남의 아파트 63채. 63채. 계산 빠르시다. 안 사본 사람이 빠르고 원래 계산이. 역시 하원 재벌 출신이시라 야 진짜 강남의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를 63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예. 거기다 600억 이네, 투자를 600억. 했어요. 예. 누구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던 청년의. 김백준의 예.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걸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네. 그리고 나서 BBK가 이게 말썽이 나기 시작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김경준은 50억 원만 돌려주고 50억을 돌려줬죠. 안 돌려줬어요. 네. 나머지는. 그래서 140억 원을 두고 그 이후로 2004년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해서 7년을 싸워요. 미국 법정에서 서로 치열하게.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합의를 하고 네. 돈을 되돌려주고 네. 스위스 계좌에 꽁꽁 숨겨놨던 돈을 실제로 동결돼 있던 돈이 풀리더니 140억 원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궁금했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동결된 돈이 어떻게 어떻게 나갔을까? 어떻게 나갔을까? 어떻게 인출이 돼갖고 다스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을 몰랐던 거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 LA 법원의 연방 법원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라고 이 담당 재판관도 있잖아요. 그 양반도 몰랐어요. 예. 근데 이 양반이 정말 열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돈을 동결시킨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 장본인인데. 그 판사였어요. 네. 예.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미 연방 검찰이 동결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개인에 불과한 민간 기업에 불과한 다스와 피의자로 이렇게 감옥을 감옥을 살고 있는 김경준이 개인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이 돈이 돈을 손을 가져갈 수 수 있었을까? 있느냐. 그래서 법적 모독이다 막 길길이 뛰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2011년 5월에 미국 법정에서 미 연방 검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담당 검사가 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명령했어요. 조사하라.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저희들은 정말 환호성을 올렸죠. 와 드디어 밝혀지겠다. 다스의 뒤에 누가 있는지. 예. 다스의 뒤에 누가 있길래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미 연방 정부가 동결한 미 판사가 명령해서 미 연방 정부가 동결한 돈을 그리고 스위스 정부가 동결할 돈을 어떻게 개인들이 풀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몇 달 뒤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올해 예, 검찰의 2011년 5월에 2011년 오드리 5월에 콜린스 판사가 조사해. 검찰 수사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청취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침을 바꿔요. 네. 비공개로. 판사가 갑자기. 예. 메리리 변호사 못 들었어요. 그 판사만 들은 거예요. 콜린스 판사 콜린스 혼자만 판사만 들었네.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고 이제 유야무야 넘어오면서 네. 2011년 2월 송금된 이후에 근데 이제 이번에 보도 나온 거는 근데 한 가지 더 예. 이번에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그럼 도대체 다스는 어떻게 동결을 풀었을까? 그거 봤더니 자, 미 연방 정부가 동결하기 한 후에 다스가 스위스에 가서 네. 스위스의 지방 법원에게 말을 해서 저 140억 저 계좌 중에 140억 원은 내 돈이니까 그걸 동결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콜린스 판사가 동결을 해놨는데 네. 다스 측 변호사가 가서 스위스 그 지방 법원에 가서 아주 작은 지방 법원에 가서 네. 저 돈은 우리가 민사소송하고 저건 내 돈이라고 주장을 한 미국에 제시한 근거를 보여주면서 이 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가압류를 한 거구만요. 가압류를 한 거죠. 네.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스는 그 합의를 하면서 네. 스위스에 간 거예요. 자, 우리 이 서로 돈을 주고받기로 했으니 동결을 김경준과 합의한 풀어달라. 다음에 네. 그 합의문을 갖고 합의문을 동결을 가지고 네. 풀어달라고 한 거죠. 미 스위스 정부가 풀어준 거예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네. 스위스 정부가 무슨 힘으로 미 연방 정부가 풀어놨던 거를 민간의 합의에 의해서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전에 미 연방의 동결도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린스 판사도 그 부분을 의심해서 미 연방의 누군가가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네. 어떻게 민간이 정부 간의 결정, 네. 국가 간의 결정 요청 사항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느냐? 네. 근데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 스위스에 가서 우리 지방 법원에 가고 이제 우리가 둘이 합의했으니까 이거 그 이른바 가압류 공고 풀겠다. 네. 달라. 근데 스위스가 어떤 나라예요? 금융 기법으로 세계 최고 아니야? 네. 은행은 은행의 이 보안과 은행의 신용이 최고인데 개인 간에 합의한 걸 갖고 가져와서 풀면서 미 연방 정부에서 동결 명령해 놓은 걸 이거 실수로 같이 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돈 송금하기 한 달 전에 주미 대사관에서부터 대사관 직원이 계속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메리리 변호사한테 네. 이 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걸 이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에 합의한 이 돈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네. 작용을 해서 연방 정부까지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연방 정부가 풀지 않고 그 140억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11년 2월에
돈이 오가고 예. 김경준과 다스가 합의하고 그런데 갑자기 에릭 하김이 한국에 등장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주일간 조사를 받아요. 기소유예되고. 그리고 불기소를 네. 기소유예 검찰은- 불기소예요? 기소유예가 예. 불기소의 일종입니다. 아 기소유예가 예. 기소유예를 하죠. 예. 그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지. 그렇죠. 기소를 안 하는 거는 죄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예. 죄는 있지만 정당방위 같은 거라서 위법성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예. 또 뭐 공소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음.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래서 또 안 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죄는 있지만 검찰이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마지막 죄는 있지만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건은 어떻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죄는 있지만 예. 용서해 주겠다. 이게 기소유예죠. 그러니까 에리카 김도 죄는 횡령에 있지만, 김경준이 돈을 빼간 그런 횡령이나 이런 거에 공범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예. 동생이 이미 중형을 받았고 뭐 또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 그리고 에리카 김이 그때 그랬어요. BBK에 MB는 관련 없다. 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줬잖아요. 밝혔어요. 네, 네. 그리고 반성하고 그러고 네. 그 MB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네. 본인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네. 처벌 원치 않는다. 네. 그래갖고 4월달에 2011년 4월달에 돈 가고 난 다음에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가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구구한 설명을 했죠. 이제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깊이 진짜로 뉘우쳤다. 그 다음에 친혈육 간에는 한 사람 구속하면 한 사람 봐주는 게 또 우리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어요. 최태원, 최재원 지금 둘 그 다 양반도 들어갔잖아요. 억울해서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겠어. SK 가서 내가. 다스. 그런데 다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다스의 대주주는 MB의 큰형 이상은 씨 이상은, 회장과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처남 예, 김재정 씨. 김재정 그 그 두 분이 대주주인데 예. 근데 그 회사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 MB의 막내 아들이죠. 이시영 씨가 거기 경영 기획실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도 비서실장이지만 경영기획실장은 그 회사의 제일 핵심이에요. 실권자죠. 다스의 예. 다스의 실권자. 처음에는 다스의 과장으로 실권자예요. 들어갔다 그러다가 네. 갑자기 막 올라가서 임원이 되던데. 근데 아무 상관없는 MB의 아들은 거기 경영기획실장인데 이상은 씨나 김재정 씨 아들은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 집 아들들은 예. 네. 실제 실제 오너들의 예. 자녀들은 거기에 주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무도 없어요. 아들 자식들은 없고 예. 그분들은 더 좋은 회사에 있겠지 뭐. 회사가 그 중소기업이니까 취업 안 했겠죠. 이게. 선진화된 기업이니까 전문 네. 경영인으로 영입을 한 거죠. 이거는 정말 능력 있는 MB 아들을. 훌륭한 회사예요. 오너십 우리 오너십 예. 구조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러네요. 회사죠. 재벌들이 본받아야 근데 할 회사네. 또 이시영 씨는 그 다스의 미국 법인이 있어요. 예. 다스 노스 아메리카라고. 음. 거기에 또 3명의 등기이사 중 1명이더라고요. 이건 안치용 씨의 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서 네. 확인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스의 글로벌한 확장의 핵심에 되어 있는 분이 공교롭게도 MB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스는 뭐 2007년부터 그때 나올 때부터 물론 도곡동 때부터 일어났지만 이게 MB 실소유 회사가 아니냐. 네. 응? 그냥 이시영 씨, 저 상은 씨나 재정 씨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빌려준 거 아니냐를 의심을 많이 샀던 회사잖아요. 예. 근데 그 다스가 140억 원을 되찾고 예. 그리고 MB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에리카 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에리카 김을 용서하고. 야, 이거 참- 그래서 이제 2011년 10월인가 그때 옵셔널은 370억을 판결만 받아놓고 네, 그렇죠. 한 푼도 못 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옵셔널 측에서 저게 그 불법으로 그러니까 사기성 이체라고 걸죠. 그렇죠. 사기성 이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번 1월 15일 날 사기성 이체가 맞다. 맞다. 예. 그리고 이 140억은 옵셔널이 가져가는 게 맞다. 네. 이 판결이 내려진 그렇죠. 거예요. 네, 이제. 네, 네. 그러니까 2011년 2월 이후에 네. 궁금해진 거예요, 국민들이. 음. 아니 도대체 다스는 왜 그렇게 힘이 세지? 예. 다스의 뒤에 누가 있나? 음. 다스의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거는 그 이 기자 이외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요? 그 관심 가지면 감옥 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모독당했다고 화를 냈던 판사도 누그러뜨리고 예. 공개적으로 확인해서 수사 결과를 알려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고 비공개로 돌리고. 뭐 연방 검찰의 수사 결과는 그러니까 판사 혼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고. 예. 그리고 이 돈이 송금될 때 네. 그 워싱턴에 있는 주한 미 대사 직원이 끊임없이 옵셔널의 변호사인 메리리 변호사에게 확인 전화가 확인을 왔고. 하고. 풀었던데 자기 화를. 예. 그래서 이제
그 올 1월 15일 판결의 의미를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저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다스와 김경준 사이에 무슨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 있었기에, 예. 그 이제 우리나라 구조하고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법정이나 이 변호사들이 힘이 막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옵셔널 자기들 돈이 김경준에서부터 다스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무슨 합의에 근거해서 넘어갔냐? 그렇죠. 라고 하는 걸 다스 측 관계자들을 다 불러갖고 신문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변호사가. 네. 그다음에 이 다스가 도대체 어떻게 아까 지금까지 계속 이 기자가 얘기한 무슨 힘을 갖고 이렇게 미국도 움직이고 스위스도 움직였냐? 이거를 다 파헤칠 수 있는 신문할 수 있는 실마리. 길이 열렸다. 네네.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거기서는. 네. 그게 그렇죠. 예.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이 갔잖아요. 예. 미 법정에서도 그 사기성 이체, 프로드라고 예. 예.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형사 법원이 아닙니다. 민간 법원인데. 예. 근데 민사법원이. 민사법원인데 네. 한국에서는 민사법원은 그걸 밝히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최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디포지션 네. 증언이라는 아. 민사 증언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메리리 변호사도 그걸 밝히겠다는 건데 전 제일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메리리 변호사가 과연 누구를 불러낼 것인가? 불러낼 것인가? 자, 다스에서도 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장도 있을 것이고 경영기획실장도 있을 음. 것이고 그러면 과연 누구를 불러내? 사장부터 경영기획실장까지 다 불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은 제가 알기로 그 MB하고 현대에서 같이 예. 일을 했던 분이시고, 현 사장님이요? 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은 뭐 MB의 막내 아들이고, 예. 그래서 아마 메리리 변호사가 지금 이제 이후에 과정에서 누구를 불러내느냐, 어떻게 불러내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소송법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소송,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소송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도하는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확히 말해서 지금 옵셔널 벤처스 측은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관계자죠. 그 이해관계자로서 여기가 내 돈인데 원래 이 사람들이 140억 이. 사기성 이체를 해서 빼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 돈이 지금 범죄 행위에 의해서 빼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로서 그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증인으로 계속 불러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내한테 필요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빼간 것이냐. 그리고 이 돈이 원래 거기에 동결됐던 이유는 불법,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횡령한 돈이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예. 미국의 연방 검찰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잡아놓은 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서로 합의해 가지고 빼갔으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게 작물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메리리 변호사가 네. 작물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작물. 네, 작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물을 취득해서 나눠 가졌다고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의 돈을 잠깐 맡아갖고 있는데 자기가 가져가 버리면 횡령이잖아요. 그 횡령한 돈을 또 그 사실을 뻔히 아는 사람하고 나눠 가지면 그 사람은 작물 취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정확하게 작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네. 오, 예. 그래서 쏙쏙 들어오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몇 번 들어갖고 좀 이해가 된 게 네.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법관이 주도하는 그 재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네. 미국에서도 증거가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증거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얻어내는 정황적 증거들. 네. 우리나라 정황적 증거를 갖고 얘기했다가 별로, 저 같은 네.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을 갔잖아. 이런 정황이 있다. 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정황적 증거를 갖고 그 여러 사람을 불러서 심리를 하면 누가 편결을 하냐면 배심원들이 편결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분들이 설득할 수 있으니까. 설득을 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이 설득해서 편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심리 과정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심리 과정에서 다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스의 이상은 회장, 이상은 대주주 부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시영 씨 부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각하를 부를 수가 있고 아. 누가 이것을 움직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자신을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둘이 합의한 것도 뭔 내용으로 이걸 돈 보냈냐. 네. 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다스를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냥 김경준만 공격했었는데 이제 김경준이 빠지고 김경준도 사실을 이 사기 사건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경준이 마치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양 순간 이게 계속 헷갈려 버린 거거든. 예. 그래서 김경준 빠지고 실질적으로 이 BBK의 실소유자라고 봤던 다스의 모든 관계자들을 이제 불러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무슨 뭐 각하 나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내다 보면 이분들 얘기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자 이러이러한 점으로 이렇게 좁혀가다 보면 이 사람을 반드시 지금 불러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 돈 송금하기 이전에 그렇죠. 너희가 내용을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그 합의 내용이 그렇죠. 뭐냐. 왜냐? 밝혀라. 프로드이기 때문에 네. 사기성 이체의 사기성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도 지금까지는 양자 간에 맺은 내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140억을 반환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사인을 했는지 예.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요? 그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 정말 다스 일개 기업 현대자동차의 뭐 시트 시트 납품하는 경주회사가 음. 어떻게 미국 연방 정부를 흔들고 스위스가 꽁꽁 얼려놨던 겨울 공주가 꽁꽁 얼려놨던 그 돈을 풀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슨 그때 왜 콜린스 판사가 이 검찰 수사 지시를 하고 비공개로 돌렸는지 이제 그 내용도 나오는데 네. 재밌는 게 그때 이제 우리가 낙검수 3회에서 얘기할 때도 추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140억이 송금된 건 분명한 거고 근데 300억 정도가 있다고 추정한 게 미국 연방법원에서 추적해갖고 그 캐낸 게 300억 정도에 2,600만 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예. 2,600만 불, 2,700만 불 정도의 돈이 있다. 그런데 140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억 정도 돼. 네. 280억에서 300억쯤 되는데 이제 환율에 따라서 네. 그때 140억이 가면서 그럼 나머지 돈이 140~50억 정도가 지금 스위스 은행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 동결된 게 풀리면서 송금되는 순간 함께 빼가. 그 나머지 돈도 다 없어졌어요. 아 실제로 없어졌나요? 실제 지금 스위스 은행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 예. 그때로서 우리가 이건 추정컨대 아마 280억을 반반 나눠서 그 반띵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메리리 변호사도 반띵 그거 너무 정확한 네, 표현이에요. 그런데 반띵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우린 추정을 했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 확인해 봤더니 140억은 다스에 갔고 네. 나머지 140억 나머지 있는 돈 얼마인지 추정을 못 합니다. 네. 다만 연방 판결에 따르면 한 140~50억 정도가 남아 있을 터인데 그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네. 그때 같이 없어졌답니다. 네. 그래서 동결이 풀리면서 이 돈이 다 빠져나왔는데 그럼 이제 그 돈은 또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이제 추적의 추적해야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럼 또 에리카 김과 김경준의 또 다른 또 다른 계좌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계좌가 나올지 뭐 이제 그쪽은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 사기 쳤으니까 이제 그거는 옵션으로 다 돌아갈 돈인데 140억이 갖고 이 140억을 이쪽으로 보내라고 기획을 하고 주도하고 지시한 실제 인물이 네. 누굴까? 무슨 곡소리 나는 동네에 살고 있겠죠. 곡소리 나는 동네에 살고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옵션을 벤처스도요. 돈 돌려달라고 소수한 게 2004년입니다. 예. 지금 10년 동안 싸워온 거거든요. 10년 동안 오는 과정은 무척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지금까지 온 것과는 다르게 예. 이미 사기성 이체라고 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짧으면 1년, 네. 길면 2년 정도면 이것이 좀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미국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기자님. 1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1년 더 걸릴 거. 근데 사기성 이체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이게 결승점에 지금 진입을 했다 이렇게들 보고 있던데. 그렇죠. 큰 고비는 넘은 거죠. 일단. 큰 고비는. 예, 네. 자금의 성격이 밝혀졌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무한정 뭐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내용은 아니 이게 밝혀야 드러나야지 되니까. 내가 사면 복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좀 희망을 줘. 1~2년 안에 끝난다고.
오늘 내용은 큰 문제 없죠? 그럼요. 아니 뭐 확인해 보니까 아무 흑막이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동안에 다 미국 법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진짜 아니 그냥 법원이 한 것보다 조금 더 갔어요. 왜냐하면 스위스 은행에 나머지 반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던 돈이 하나도 없다. 예, 와 또 없어졌다며요. 예. 그거는. 어쨌든 요 그 올 1월 15일 날 사기성 이체라고 하는 판결이 난 것은 BBK의 뚜껑을 한 60-70% 열었다. 네. 앞으로 이 내용은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그 BBK 최고의 전문가 이태희 기자를 앞세워서 우리 옆에서 살짝 숨으면서 우리 최광욱 그 변호사님과 함께 계속 추적을 좀 해갈 계획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부 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2부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옵셔널 변호인 메리리 변호사하고 전화 대화한 것을 2부에 붙여갖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BK는 살아 있습니다. 유산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카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카카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여보세요. 네. 예, 레리리 변호사님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다스하고 김경준 그 투자금 반환 소송하는 것 140억. 최근에 판결 난 그 140억에 대한 그 내용을 네. 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옵셔널이라고 하는 네. 것은 BBK가 옵셔널로 이름을 바꾼 거죠. 좀 다른 회사지만 BBK 돈이 흘러 들어와서 예. 김경준 씨 그룹이 이제 샀기 때문에 후심이라고 그렇게 여태까지 알려져 왔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투자자들 옵셔널에 투자한 사람들이 김경준이 이제 돈을 횡령해갖고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 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2004년서부터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회사의 횡령금. 회사의 횡령금. 회사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회사 돈을 네. 횡령을 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1월 15일 날 네. 1월 15일 날 140억에 관련해서 네. 옵셔널 측에서 승소한 거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 140억은 다스가 김경준한테 그 반환 청구를 했던 그 돈인 거죠. 그렇죠. 인사에서 반환 청구를 했다가 반환 청구를 했다가 판결을 받지는 못했고 2007년 8월에 다스가 패한 거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다스가 패했죠. 그 부분에서는. 예, 다스가 그랬다가 다시 항소해서 이제 뭐 계속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 돈을 인출한 거죠. 항소법원에서 횡령 맞다 371억 횡령의 그 판결을 다시 받게 된 게 2011년 1월이었어요. 2011년 1월 28일 날 횡령한 거 맞다. 네, 돈을 이 371억을 돌려줘야 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법원에 판결이 나고 또 2월 7일 날 무슨 판결이 난 거로 되어 있던데 그 10일 뒤에 횡령 판결 이거 맞는 거다 하고 결정이 나면 그거를 집행 가능한 문서로 만드는 거는 1심 판사예요. 그래서 커린즈 판사가 그걸 절차적으로 2월 달에 서명하게 된 거죠. 2월 7일 날 서명을 했는데 그럼 네. 그 사이 틈새가 한 10일 정도 있어요. 근데 네. 그 틈새 그 사이에 1월 28일 날 판결이 나고 2월 1일 날 네. 2월 1일 날 김경준은 스위스 은행에 있는 자신의 돈 중에서 다스한테 돈을 돌려줄 필요도 없는데 140억을 그때 인출을 하는 거죠. 다스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돌려줄 필요 없다고 주장해 왔고 또 승소했었는데 이제 그 소송에서 계속 합의 회담이 있었고 본인들 말로는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 140억을 돌려주기로 해서 인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본인이 이겨서 돌려줄 이유가 없는데 왜 저 네. 돈을 돌려줬지 하는 이런 궁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이 다스하고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4월 달에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들어와서 무혐의 처리가 사건이 종결이 됐고, 그리고 네.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그 법령도 개정이 됐고, 이런 등등 맞아요.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 그리고 에리카 김의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죠.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 140억 돌려준 거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거셨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왜 합의했냐 이런 이슈가, 그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제 그 집행 과정을 통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돈인데 그 사이에 빼돌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사기성 이체라 그러거든요. 예. 다른 사람한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돈을 살짝 빼돌리는 거. 예. 그래서 채권자한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다른 데로 뺀다든지 이런 게 사기성 이체이기 때문에 그게 사기성 이체고, 그다음에 그 돈이 우리 돈인데 다스가 가져갔다라는 의미로 횡령. 그래서 횡령과 사기성 이체 그 두 가지로 관련된 당사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고소를 했었죠. 그게 2011년 말에. 예. 2011년 그런데 말에 140억을 네, 2011년 140억을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횡령으로 네. 만들어진 돈인데 그것을 빼돌리기 위해서 다스에게 사기성으로 이체했다. 이렇게 주법원에 네. 고소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1월 15일 날 판결이 어떻게 났나요? 1월 15일 판결은 예. 우리가 근데 1심에서 그 고소가 원래 기각이 됐었거든요. 합의로 인해서 돈이 인출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고소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옵셔널에서 나온 횡령금이라는 거 항소법원에 올렸는데 항소법원에서 옵셔널 말이 맞다. 그 행위는 옵셔널의 횡령금이라는 거를 옵셔널은 입증했다. 예.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자기들이 합의한 이면 합의, 공개할 수 없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입증이 된 거네요. 그거는 본인들 자신도 문서로 자기들이 주장했으니까요. 그러나 예.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하면서. 아직은 내용 공개가 안 돼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140억 김경준이 다스에게 송금한 이 140억이 이제는 미 법원이 사기성 이체로 받아들인 거네요. 받아들인 거죠. 그 불법으로 그 140억을 불법으로 송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1월 15일 날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1월 15일의 판결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재판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결을 받을 권한을 갖고 있고 예.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입증을 충분히 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이 자기들 돈이라는 그 판결로 가는 절차를 이 재판부에서 하도록 해라. 그 의미예요. 1월 15일에 항소법원의 판결은.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뚜껑을 열어준 거죠. 예. 그런데 돌아오면 우리는 돈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기서. 140억이 불법으로 간 거고 그 돈 내놔라.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작물 취득이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옵셔널은. 작물 취득 취득이다. 아시죠? 네. 작물을 그러니까 140억이라고 하는 작물을 취득을 한 것을 다스에 네. 불법으로 보냈기 때문에 네. 그 돈 내놔라. 그런 다스 너희가 작물을 가져간 거니까 예. 그 작물을 내놔라.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법대로 왜 작물을 가져갔냐. 예. 너희들이 이제 지금 내놔라 하면 다스가 여태까지 10년간 해온 패턴으로 볼 때 그 돈을 절대 안 내놓죠. 예.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항소법원이 인정을 했으면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나면 절차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재판부에서 뚜껑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재판 날짜가 잡혀요. 예. 재판 날짜가 잡히면 그걸 구체적으로 증언이나 여러 가지 은행 기록이나 이런 것들로 재판 때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증거 수집 작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계속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관계와 그다음에 누가 이 모든 거를 주도했는가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이 심리 과정에서
네. 다스와 김경준이 무슨 합의를 했는지라고 하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다스가 실제 지금 지분 소유를 보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은 씨하고 네. 처남이었던 김재정 씨가 김재정 씨가 이제 갖고 있었다가 이제 그 김재정 부인으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하고 누가 컨트롤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입증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스의 실질적 그 소유가 부분이 누구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실체적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재판에서는. 예. 그냥 그 부분을 가려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횡령금이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됐고 입증이 됐죠. 사기성 이체란 이미 입증한 걸 이제 다시 여기서 판결로 바꾸는 절차를 하게 될 거고 사기성 이체라는 그 고소 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왜 그쪽으로 그렇게 돈이 옮겨졌는지 그리고 과연 미국 법원에 관할 건 하였던 그 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권력이 개입했는지 예. 권력이 개입했다면 어떻게 권력이 개입할 수 있었는지 만약에 권력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예. 이렇게 이제 그 이슈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스 문제를 못 건드렸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안 준다고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서를 내보내고 또 그 다음에 증인 나와라 하면 응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방어하겠지만 여기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하고는 달리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옵셔널 꼭 법원에 가서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스에서 예를 들면 140억 송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와라. 그렇게 하면 내보내야 되는 거죠, 다스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데포지션 그러니까 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다스가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 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놓는 답에 예. 그 신빙성이 결여돼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140억이라는 그 돈을 스위스에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 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 140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통제하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있었는가? 예.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이슈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위스의 김경준이가 빼돌린 돈이 네. 2008년 12월에 그 콜린스 판사가 스위스 계좌 인출 동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어요. 그 명령을 불복하면서까지 140억을 다스에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쟁점으로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다스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고 누가 이 다스를 통제해서 이러한 거래 관계를 성사시켰냐? 그렇죠.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다스의 네. 실소유자가 드러나게 되면 그 실소유자가 바로 BBK의 실소유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까지 2002년 이후부터 약 한 12, 13년 끌고 와 있던 BBK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2007년 대선 때 BBK 실소유자가 MB냐 아니냐라고 그 논란이 됐던 그것을 밝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식 증거법에 의해서 열리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는 문서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계좌주가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으로 간 걸로 저는 아는데 예, 그렇게 돼 있죠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는 문서상으로 예를 들면 누구라 하더라도 그 문서를 넘어서서 실제로 그 계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람들의 증언이나 다른 정황 증거나 그 외 다른 어떤 그 보조 문서들을 통해서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든요. 예.
그 방법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입증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다스가 과연 어떤 롤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누가 다스의 정말 이 권한을 갖고 통제한 장군님이었나라는 그 이슈를 이제 여기서 찾아봐야죠. 예, 그럼 좀 이제 한국 쪽 상황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차명 제가 돈은 갖고 있는데 제 네.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차명 계좌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차명 계좌. 예, 차명 계좌인데 한국에서는 실제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가 서류상으로 입증을 하기 때문에 실제 네.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가 무척 힘이 들어요. 네, 알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네. 것을 실제 정황을 갖고 입증을 하는 와중에서 배심원들이 네. 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한 사람은 누구고 이것의 실질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하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현재 추정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떠돌았던 140억을 송금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힘을 행사한 게 MB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저는 전 정권 때 예. 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 140억을 그 시점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스위스에서 돈을 인출하는 그런 일이 미국의 소송 역사상 상식 밖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랬고 그런 방식을 취한 것도 그렇고 움직이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맞물려 있었고 예를 들면 에리카 김이 한국에 들어갔던 거 그 부분이 결국은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반쪽의 진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지금 여기서 기회가 온 거죠. MB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수혜자였다라는 거를 다스라는 작은 민간 회사, 성장 기업도 아닌 민간 회사의 싸움에 왜 대사관에서 주미 대사관 측에서 있는 그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저한테 와서 자기가 받은 어떤 정보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보고받은 거를 또 한국에 보고하기 위해서 저한테 확인하는 절차를 했고 돈이 송금되기 한 달쯤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주미 대사관의 사람이 민간 기업의 민사 소송에 이 어떤 그 보고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걸 한 번이 아니라 지나간 여러 해 동안 일어났던 그런 패턴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로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140억 인출이 스위스에서 그 시점에 벌어졌고 이런 일들이 저는 권력을 가진 어떤 도움과 기호가 없이는 일개 개인들 사이에선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13년에 우리가 5월에 판결을 받을 때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자면 어떤 기호 세력이 없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법원에서. 40억을 김경준이 다스에 보내기 전에 약 한 달 전 그리고 그 이전의 과정에서 보면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끊임없이 이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러한 이 사건은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140억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에게 불법적으로 송금이 됐는데 김경준도 개인이고 다스도 개인 작은 기업인데 이 작은 조그만 회사의 일을 도대체 미 대사관 직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에 내용을 확인하고 어딘가에 보고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권력층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존재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정을 지금 이제 밝혀가는 거죠. 제가 2007년 무렵에 한참 대선 있을 때 옵셔널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 상대방 김경준 그룹에서 한국에 그렇게 다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에도. 우리가 횡령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너희는 증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증명을 해서 판결을 받는다면 하나도 집행할 수가 없게 0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와서. 그래서 그때 아주 작은 돈으로 그냥 끝내라는 그런 회의와 협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때 차라리 이렇게 엄청난 일을 덮을 바에는 수금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판결을 정확하게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에 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71억이라는 횡령 판결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씩 계속 고리를 풀어갈 때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밝혀졌고 그다음에 저 부분이 하나 남은 그게 실질적 소유주 그리고 누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인가 아시겠죠? 이 모든 예. 문제 그게 종착점인 거죠. 종착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BBK의 소유주 문제도 그러니까 여기서 푸는 이런 방식으로 문서상으로 BBK 주인이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예. 문서상으로는 전부 다 김경준이 주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김경준이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게 예를 들면 MB다. 이런 관점에서 그 증거를 갖고 이렇게 누가 투애자였고 그다음에 누가 이 모든 거를 통제하는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냐. 예. 이게 지금 이슈인 건데 그런데 그러면 이 와중에서 다스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돈을 140억을 인출을 했나. 그리고 누가 그 수혜자인가. 예. 여기로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오겠죠. 예. 먼저 말씀해 주신 미국 증거법에 의해서는 이게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네. 그런 그 정황을 찾아갖고 추적을 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운대에서 BBK는 자기가 설립했다라고 하는 동영상이 나와도 심지어는 네. 그게 거기에 뭐 주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빠져갈 정도로 한국은 정황을 얘기하면 허위사실 네. 유포로 저처럼 감옥에 보내니까 어찌 네. 보면 그 미국에서 지금 그 앞으로 네. 140억이 어떠한 이면 합의를 통해서 넘어갔고 그리고 이 다스의 140억을 통제했던 사람이 누군지 그걸 밝히는 게 전체 문제를 푸는 고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결론이 맞아요. 그 돈이 도곡동의 땅에서 왔기 때문에 더. 그렇죠.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 네. 왔고 다스에서 BBK로 간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다스의 실제 주인이 밝혀지면 BBK의 실제 주인이 곧 다스의 실제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명확하게 나와야 예, 이제 저는 운명처럼 저도 했는데 예,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회든 어디든 정말 예. 이렇게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서류 장난으로 그 개미들을 저렇게 그 고통스럽게 하고 예. 그다음에는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그 계산 밖의 일들이 저같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예.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정 전 의원님도 그렇지만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계산 밖이거든요. 예. 계산 밖의 일들이 그렇죠. 인생에는 일어나서 예. 이 하늘이 노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뚜껑이 열리고 예. 진실이 밝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가 한 번쯤 보여지면 좀 두려워라도 하지 않겠어요? 이런. 김경준 네. 씨는 네. LA 현지에 있는 재산도 다 압류돼서 뺏겼고 물론 네. 이제 자기가 횡령해서 쌓은 재산이긴 하지만 그 스위스 은행에 네. 있는 돈도 약 한 300억 가까이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그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도 횡령한 돈이기 때문에 옵셔널 벤처스의 돈이다. 그래서 이제 알거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알거지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또 이거는 돈이 그냥 있다. 개인 오피니언인데, 예. 예, 개인 오피니언인데, 다스가 그때 한 짓이 나쁜 이유가요. 예. 그 스위스에 있는 그 돈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 문제가 다 끝나서 우리가 이렇게 판결 받을 때까지는 거기에 가서 그 계좌 조사를 한다든지 할 권리가 다른 나라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였는데 예. 다스가 그런 식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140억을 갖고 오면서 그 계좌를 다 해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나머지가 예를 들면 100만 불이든 예. 700만 불이든 김경준 그룹한테 다 갔죠. 그럼 자기들끼리 나눈 거죠. 스위스 은행은 돈이 하나도 없나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연방검찰에 의하면 140억이 릴리즈되는 순간에 거기 있는 계좌 전체를 다 다른 데로 옮겨버려가지고 우리는 2005년 시점에서 그게 우리 거다라는 옵셔널 거다라는 판결만 받았을 뿐이지 미국에 있는 것만 받았지 스위스에 있는 거는 한 푼도 못 받았죠.
그게 다스가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1년 2월 1일 송금했을 때 저희가 낙곰수 방송에서 낙곰수 네. 팟캐스트에서 무슨 반띵? 반띵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정확하게 맞은 네. 거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 거를 들어봤어요. 예. 들었는데 그때 사실 소설이라 그러면서 하셨는데 너무나 그 정확하게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때 스위스 은행에 있었던 돈이 다스한테 흘러가면서 약 네, 300억 풀어준 거예요. 끌려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반띵해서 김경준이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그 추정이 있죠. 추정했던 게 거의 네. 현실이 마저 들어간 거네요. 네, 맞아요. 계속 그 김경준 측에서 뭐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면 얘기할 거다. 절대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고 그때부터 제가 주장한 게 어차피 이름은 김경준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MB로 가려면 김경준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다 밝힌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배후의 수혜자가 누구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같이 했던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 작업이 나머지 반쪽의 진실인데 이쪽에 일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일한 예를 들면 김경준을 건너뛰어서 그 사람이 피해자처럼 해갖고는 MB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 게 MB를 계속 비호해준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년이 걸린 거고 10년이 걸렸지만 이렇게 이제 뚜벅뚜벅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 있는 분들이 잘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이 안 했을 텐데.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수시로 좀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변호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LA에서 활동하는 메리리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메리리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김경준 측 그리고 다스 측과 BBK와 관련해 소송을 벌여온 옵셔널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3년 전 2011년 2월 김경준이 다스 측에 송금한 스위스 비밀 계좌의 140억 원이 사기성 이체라는 판결이 올 1월 15일에 나온 의미에 대해서 이제 BBK 사건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레이스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기간이 앞으로 또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리리 변호사의 말에 희망을 걸면서 앞으로 미국 LA 법정에서 진행되는 심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정치 시사 팟캐스트를 추구하는 정봉주의 전국구 5번째 시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